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초중생 20여 명이 또래 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총조 씨가 조금 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입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경찰관이 팔과 배에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대통령실 근처에서 상습 시위를 해온 인물로 전해지는데요.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두 번째 트랙, 축제 납치 인질 결국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했을 때 인질로 끌려갔던 20대 독일 여성 샤니 룩이 결국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샤니 룩은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 국경지대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 갔다가 하마스에 납치됐는데요. 의식을 잃은 채 참담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영상이 포착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런 가운데 새로운 인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여성 3명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꾸짖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잔인한 심리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가자지구에서 휴전은 없을 것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상작전을 시작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최대 도시이자 하마스의 핵심 자원이 집중된 가자시티를 에워싸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랙입니다. 군인을 찾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고속도로 갓길에 선 SUV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운전자가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 차선을 바꿔서 다가오는 버스 한 대가 있었습니다. 예, 다름 아닌 우리 군 장병이 탄 버스지 말입니다. 자, 침착하게 현장을 살피면서 안전 조치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소화기로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불길이 워낙 세잖아요. 쉽게 잡히진 않았지만 군인들이 수신호로 옆 차선에 교통 정리까지 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소방대가 도착해서 불을 끈 뒤에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이 CCTV 없었다면 이들의 활약상을 놓칠 뻔했습니다. 초기 대응 잘 해준 덕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경기 소방재난본부는 군인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진정한 용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네 번째 트랙, 인분 아파트 없어질까입니다. 그동안 잊을만 하면 신축 아파트에서 인분이 발견됐다는 뉴스 많았습니다. 어디선가 악취가 나서 찾아보니까 천장이나 벽에서 인분이 발견되는 일들이 있었죠. 자,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설 현장의 열악한 환경이 문제란 지적도 많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내년 2월부터 건설공사 현장에 노동자 수에 따른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예정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남성 30명당 1개 이상, 여성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제대로 근무 환경이 개선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트랙은 툭치니 2m를입니다. 자, 여기는 미국 한 고급 리조트의 주방입니다. 경비원이 여기 뭔가 있어요. 이렇게 신고를 받고 주위를 살피는데 바로 그때 코너에서 나타난 시커먼 괴한. 네, 경비원이 속수무책으로 나동그라집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이 괴한의 정체가 바로 먹이를 찾아 내려온 야생 흑곰입니다. 세게 민 것도 아닌데 앞발로 툭 치니까 한 2m는 예. 경비원이 날아가죠. 새삼 그 위력이 실감이 됩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이 흑곰이 남성을 쫓아오는 대신에 곧장 주방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남성 다행히 찰과상 정도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요. 며칠 뒤 리조트 인근에서 포획된 곰, 당국의 방침에 따라 안락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곧이어 원룸에서 정치권 소식 이어갑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네, 5시의 뉴스 후 신의 원룸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국정감사 마치고 돌아온 두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국정감사 아주 고생들 하고 복귀를 하셨습니다. 네. 네, 여기서도 또 활약을 기대해보고 또 마침 오늘 국회에 굵직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했는데 연설도 또 연설의 분위기도 1년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잡았는데 본회의장 들어설 때 첫 악수 그리고 본회의장 나갈 때 마지막 악수 이재명 대표와 나눴습니다. 뭐 좀 여야 관계가 달라지는 걸 상징하는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 연설 전에 이제 사전 환담이라고 하죠. 대통령과 이제 국회의장 비롯한 오부 요인들이 이제 좀 사전 인사를 나눴는데 여기서도 참 악수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와도 악수를 나누고 이제 이어서 이제 김진표 의장이랑 대통령 중심으로 쫙 앉아서 또 환담이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또 대화도 나눴겠죠. 자, 환담장에서 대통령 이야기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여야가 다 정부도 함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민생을 저희가 어떻든 좀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신속하게 조치해 드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자, 대통령이 여야정의 생각이 같다. 중요한 건 민생이고 이제 정부도 설명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회의장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보시면 입장을 하고 있죠. 야당 의원들과도 이제 일일이 또 악수를 나누면서 이재명 대표와도 웃으면서 악수를 했고요. 곧이어서 이제 연단에 오릅니다. 오늘 좀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면 이제 보통 연단에 서서 이제 뭐 존경하는 의원들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이제 뭐 국회의장 그리고 여당 순으로 이렇게 호명을 하잖아요. 또 오늘은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예, 이렇게 이재명 이정미 대표 이름을 또 정의당 먼저 대표님, 언급을 하면서 김기현 야당, 여당 순으로 국민의힘 하더라고요. 대표님, 자, 홍익표 어떻습니까? 오늘 민주당 연설 원내대표님, 좀 대통령이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야당이 보기에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톤은 이렇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좀 과격한 톤이었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그래도 좀 부탁하는 톤으로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한 바퀴 돌면서 악수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많은 악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추측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돌면서 한 분 한 분 악수를 좀 해주시기는 하셨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톤은 조금 낮춰진 것 같다, 조금 변화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의석 쪽으로 가서 이제 퇴장할 때도 악수를 했는데 우리 전 의원님도 악수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악수 안 했습니다. 아, 그쪽으로는 대통령이 안 왔나요? 사실 본회의장의 좌석이 제가 비교적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길 통로 주변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는 악수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저가 있는 중앙까지는 오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악수는 그랬군요. 못했습니다. 그럼 왔으면 하셨을 거죠? 오시면 당연히 네. 그 악수는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예.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당연히 악수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악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우리 김병욱 의원님은 또 이제 대통령이 여당 쪽 갈 때 제일 먼저 악수하시는 모습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예, 제 자리가 맨 앞자리라서 그러니까요. 그때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일부는 또 악수를 할 때 좀 기사도 났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화답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시선을 피하면서 악수를 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노룩 악수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뭐 좀 악수가 좀 불편했을까요? 대통령의 손길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에서야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악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화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하면서 보여주셨던 대통령의 역할로서는 굉장히 좀 낙제점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께서는 노룩 악수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일부는 악수를 받지 않는 분도 계셨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래도 많이 좀 온화해지셨지만 이 정도로 민심이 어둡고 지금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을 인지하고 가시는 데에는 아무래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철험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악수를 한 다음에 이제 본인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악수를 하면서 대통령께 이제 그만 물러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뭐 어떻게 보면 당내 강성 지지층을 좀 의식해서 이런 글을 올린 건지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뭐 철험의 소속이기도 하고 좀 강경파이기도 한데요. 예. 오늘도 역시 좀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이런 선거 결과를 두고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람을 조금 경계하느냐, 조금 싫어하느냐,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개인이나 어떤 세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항상 표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더 교만하게, 오만하게 보이는 그런 쪽이 있다면은 그쪽이 국민들의 좀 미움을 받을 공산이 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까지 이제 작년에 시정연설 때는 아예 민주당 입장도 하지 않고 밖에서 시위성 뭐 집단 행동도 했는데요. 정권 출범 이후에 민주당과 저희 당, 저희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정말 극단적인 강대강 대치 전국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 저는 거기에 뭐 지금 꼭 또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원인, 그 핵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당 민주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목표로 한 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행정부 소속으로 대통령이 그 수장인 셈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행정부의 일원인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과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불편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구속영장 청구가 뭐 국회에서 부결되기도 하고 가결된 뒤에 또 법원에서 또 기각이 되어서 이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개인 자격, 개인 신분으로서 이제 본인과 관련된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뭐 그리고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개인 자격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더 이상 이제 구속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국회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어떤 뭐 액션을 취한다거나 그럴 리는 없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대립할 그런 좀 소재는 사라진 거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나 저희 당이나 그동안 너무 심하게 싸운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약간 좀 눈총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이래서 이제 내년 또 예산 또 만들어야 되고 사실 지금 대내적인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고금리로 우리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자영업자들도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싸우기만 하면은 공멸이다. 그래서 서로 일하는 국회를 지금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책임이 있고 내년 선거를 위해서 그런 모습을 또 일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제 외부 환경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앞서 또 여야가 그 신사협정을 또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회의장이나 어떤 상임위원장에서는 상임위 회의장에서 이제 피켓 안 들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회의장에서 연설 중에는 피켓을 안 들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에 이제 로텐더홀에서 침묵 피켓 시위를 했는데 이 정도면 민주당도 상당히 많이 좀 자제를 했다고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많이 참은 겁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하는 일들 보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저점에 와 있거든요. 사실 대통령 지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부분, 국정원을 똑바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해야 마땅한 시기인데 아무래도 여야가 국회에서만큼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신사협정을 한 것이라고 보고 상임위장이나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는
비교적 비판을 하지 않고 대통령의 말씀을 경청하는 정도로 합의를 봤던 겁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화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강도 높게 비판을 해야 될 그리고 강도 높게 비판을 받아야 할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 상황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사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정치적인 투쟁과 예. 그런 활동들은 병행해 나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설의 내용 자체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상당히 긴 길이의 연설이었는데 좀 변화가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짧게 연설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는 건전 재정입니다. 건전 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네, 저도 연설문을 쭉 봤는데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좀 건든다고 할까요? 그런 지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대통령께서 좀 큰 틀에서 약간 좀 톤 다운된 연설을 했다 이렇게 저는 좀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처음에 참모들이 올린 연설문에는 예. 일부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비교 혹은 비판하는 예. 내용이 일부 있었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걸 다 직접 덜어냈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가 2년 차 들어서는 거고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안은 3년 차, 집권 3년 차의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이제 국회에 심사해달라고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예. 내가 책임지겠다. 집권 여당이 정부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 정부의 정책은 건전 재정이지만 서민이나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국회에서 논의해주면 경청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신 거고요. 얼마든지 또 국회에서 더 좀 추가적으로 또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가 5월, 6월, 7월 이때거든요. 예. 그때와 지금이 또 상황이 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또 그 몇 달 사이에 바뀐 환경에 맞게 또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도 협조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연설들이 굉장히 조삼모사 성격이 강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대통령께서 방금 우리가 들은 부분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대통령께서 주장하시고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증액분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감액 부분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만 국민의 귀에 들려주려고 하고 본인들이 불편한 내용들을 싹 뺐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삼모사라는 비판의 그런 기사나 보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대통령께서 많이 유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얘기하면 유해진 것처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직도 충분히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악수를 하고 우리가 화답은 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한두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 나오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전에 악수 안 해주신 의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심이 오히려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늘부터라도 말과 행동을 조금 일치시켜서라도 정말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불필요한 감액은 없게끔 이렇게 정부에게 지시를 좀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연설 후에 또 이제 여야 지도부랑 대통령이 오찬도 함께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사소통, 만사형통, 운수대통 이렇게 건배사를 했다고 하네요. 여야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좀 기대를 해보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김기현 대표가 완전히 수면 위로 끌어올린 아주 메가톡급 이슈가 있습니다. 서울시 김포구. 자, 어제 김포로 간 김기현 대표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서울시 면적이 좁아요. 인구 대비 면적을 서울 특별시 면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퇴근 시간에 거기다 지금 서울로 간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퇴근 통학 이것이 서울하고 직접 공유되고 있는 것. 그런 분들은 서울시 편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방향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어제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 좀 김포를 간 김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여당에서 준비를 좀 한 겁니까? 여당에서 준비를 뭐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우선 예. 그 지역사회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제 경기도를 북부청과 남부청, 경기 북도와 남도로 가르겠다, 나누겠다 이런 걸 공약도 했고 그런 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포가 참 애매합니다. 그 입지가 보면은 예. 한강에 막혀 있어서 북쪽으로 가기도 좀 애매하고 또 남쪽으로 가자니 이제 옆에 인천이나 서울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 남쪽으로 가기도 좀 모양이 못하고 예.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생활권은 완벽하게 서울이거든요. 네. 특히 한강 신도시가 개별되면서 대거 이제 서울에 있는 젊은 뭐 부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교통 대란이 있었습니다. 네. 김포하고 그 김포공항이군요. 예. 결국은 김포에서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예. 그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네. 그 경전철이 너무 좀 이렇게 규모가 작게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정말 사람이 질식사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지옥철이다 이런 얘기들이 예. 있죠. 예.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울에서 5호선을 연결하자, 9호선을 연결하자, 그리고 GTX D 노선도 빨리 연결하자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김포로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이 다 함께 협의를 하고 예. 그 세 지자체 이해가 맞아야 이 노선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너무 복잡하다. 우리 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로 출퇴근하고 사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대중교통 노선 하나 확정하는 것도 어렵더라. 아예 우리를 서울로 보내라. 네. 라는 요구가 지역에서 나타났고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북도와 남도를 새로 신설하자는 논의 와중에 우리는 경기도 북도도 남도도 아닌 서울로 가게 해달라는 네. 논의, 지역사회에 요구가 있었고요. 네. 그걸 이제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시에도 요청을 했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도 제안을 해서 그걸 이제 중앙당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합리적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지금 저희가 이제 서울과 이제 경기권 지도를 좀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김포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생활권인 도시는 서울 편입을 원칙으로 삼겠다. 그럼 뭐 지금 김포 말고도 지금 서울 주변에 뭐 고양, 구리, 광명, 하남 다른 도시들이랑 형평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럼 다 편입하면은 뭐 서울은 뭐 울트라 메가 서울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싶었어요. 왜냐면 지금 저 그 간담회를 하러 간 게 예. 김포 골드라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라고 저 지역에 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 밝혔듯이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서울로 편입을 시켜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건데 김포를 서울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이제는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하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죠. 결국에 이름 바꿔가지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망언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중에 부산 교통 문제 해결하려고 부산도 서울로 편입시키자라는 얘기가 안 나올까 걱정되긴 합니다. 너무 멀잖아요. 너무 먼데 지금 김포도 아까 우리 지도를 CG로 보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조금 말도 안 되는 형태로 서울이 변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포시 위로 가면은 바로 개성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지자체를 통합을 해서 기존에 해결하지 못하던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하고 이 경기도하고 인천에 다 동의를 구해야 이 김포의 교통 문제가 해결되더라. 예.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지리하게 시간만 끌고 있고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과 김포를 아예 하나의 자치단체로 만들어 놓으면은 네. 서울만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교통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호선 확장하는 거 인천이나 경기도에 허락받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그냥 서울시가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죠. 9호선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GTX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노선과 김포를 연결하는 노선을 이렇게 분기해서 Y자형으로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까지도 서울이 김포하고 통합이 되면은 더 심플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 차원에 가서 왜 갑자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지자체 통합을 했냐가 아니라 교통 문제를 해결해서 김포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지자체 통합이더라. 근데 그런 안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앞으로 당장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늘 구리시를 갈 때마다 어떻게 여기가 경기도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뭐 하남이 되었든 앞으로 그 과천이 되었든 이 서울과 직접적으로 아주 긴밀한 게 연계된 도시 같은 네.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서울과 통합하는 것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게 어떤 도시의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지역 여론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 기사들 뭐 댓글 같은 것도 좀 찾아봤는데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었습니다. 뭐 김포를 사니까 뭐 찬성이다. 근데 표는 왜 못 줄 듯 한다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부산 시민도 서울 시민 될 수 있다. 제일 필요한 데는 광명 아니냐. 또 어떤 분은 그럼 뭐 한반도 전체 아까 개성 얘기하셨나요? 뭐 하여튼 좀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분석은 이게 좀 수도권을 공략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럼 여론이 좀 좋아야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도만 봐도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어디까지 서울로 편입시켜야 될지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대안과 그리고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그 작업과 이런 연구라도 좀 하고 얘기했었는데 너무 뜬금없이 한 듯한 느낌을 국민들께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표는 못 주는 것 아닌가, 탁상 행정이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 과거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의 광역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엔 직할시라고 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직할시를 더 넓혀서 광역시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면적이 넓은 군을 예. 기존에 있는 직할시에 붙여서 이제 광역시를 만들었습니다. 대구 같으면은 옆에 달성군을 붙여서 대구 그쵸? 광역시를 만들었고요. 울산은 울주군을 붙였고요. 뭐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군이 들어와 있고 광주는 이제 광산군이 지금 광산구로 되어 있죠. 옆에 있는 지자체를 통합해서 광역시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 규모가 더 커지고 지역에 이제 광역시도 어느 정도 포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도시 중심으로 지역 개발을 하자고 했을 때 이 광역시를 얼마나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또 필요한 공간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그 공간을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절차도 있고 지역 내 여러 여론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지역 협의체,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만들자가 논의도 있었는데 네. 이것도 오히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행정구역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도시를 시킬 수 있는 전략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당이 좀 진지한 것 같은데 자, 이 김포 논의 어떻게 좀 진척이 될지 두고 보고요. 두 분 오랜만에 뵈니까 좋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계속 나오실 거죠? 매주. 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뜨거운 사회 이슈들이 많습니다. 규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진술분석 전문가 김미영 박사, 이경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건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게 제 영상을 보고 충격을 좀 받았는데 충격 집단 폭행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보시면 폭행 장면을 저렇게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이 빙 둘러서 한 학생을 폭행하고 뭐 머리채 잡고 쓰러뜨리고 또 쓰러지니까 또 발로 차고 이런 장면인데 이게 나이가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어서 더 충격이에요. 초등학생, 이제 고학년들 그리고 중학생들 정도 한 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 상황인데 피해 학생이 2명이라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먼저 변호사님, 이거 언제 어디서 벌어진 사건입니까? 네, 이게 지난 10월 21일 오후 4시에 천안 지역에서 이제 발생을 했던 사건인데 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가해 학생들도 나이가 어리고 예. 피해 학생들도 나이가 어립니다.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1 여학생,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예. 이렇게 이제 지금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폭행이 이루어진 게 어쨌든 20명에서 30명이
공동으로 지금 폭행을 이루어졌고 예. 그 상태에서 지금 머리하고 배부터 시작해서 안 맞은 부위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이제 폭행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리거나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부분을 또 동조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방조의 혐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모습을 또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넷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질이 안 좋은 사건인데 가해 학생들의 나이가 또 더 어려서 좀 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참 영상 보면서도 좀 충격적인데 박사님 이거 도대체 무슨 이유랍니까? 폭행에 가담한 학생이 뭐 여러 명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경찰 진술을 한 바에 의하면 그 피해 학생이죠. 그 A양, 중학교 1학년인 A양이 전학을 간 이후에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제 폭행을 했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폭행이 한 30여 분 정도 이어진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영상을 봤지만 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뭐 분명히 방조하는 학생도 있는 것이고 영상을 찍는 학생도 있는 것이고 네. 또 말리지 않고 막 되레 막 이렇게 부추기는 듯한 환호하는 듯한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청소년기의 특성이랑 좀 결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성인과 달리 청소년 비행과 뭐 범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집단화를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 혹은 이제 교우 관계를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래 압력이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또래 집단에서 이 사건에서도 보면 친구가 이제 다른 아이한테 너도 같이 이제 때려야 된다. 왜 안 때리고 있느냐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실제로 자기가 그럴 의향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류의 이제 압력을 받게 되면 그런 또래 문화나 집단에 이제 인정받고 동화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도 그런 행동들을 더 이제 부추기거나 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으로 하면 좀 더 꺼리거나 이러는데 집단으로 함으로써 어떤 죄책감, 도덕성 이런 것들이 이제 낮아지고 더 충동적인 행동들을 더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단체로 모여 있는 순간에서는 어떤 판단이 무리에 휩쓸려가는 경향이 있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고 또래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피해자와 달리 이제 우리 내 집단에 있는 우리가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청소년 발달 시기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특성들이 결부돼서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청소년기 발달 특성 뭐 다 좋긴 한데 저러면 안 되는 거니까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뭐 초중등학생, 초중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촉법 소년에 해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찰에서 맞습니다. 수사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막 가해자들이 대부분이 만 14세 미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촉법소년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소년부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예. 소년부로 송치를 한다는 의미가 일반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소년 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에 그치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 가해자들 대부분이 전과가 생기지 않고 그냥 뭐 몇 호 처분의 보호처분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과연 이제 그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 계속 있어 왔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이 사건 수사 상황은 나오는 대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그 재혼 상대였던 전총조 씨 사건 이제는 진흙탕 진실 공방의 영역으로도 확장이 됐고 조금 전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전총조 씨가 김포에서 경찰에 체포가 됐고 송파경찰서로 이제 압송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연 경찰 수사에서 어떤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남 씨가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사기 행각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전 씨가 드디어 이제 입을 열면서 또 새로운 국면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씨의 주장은 남현희 씨가 내 정체를 알고 있었다. 지금 이런 주장인 거죠? 네네. 사실 지금 두 가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 먼저 재벌 3세를 사칭했다는 걸 언제부터 알았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최근에 이제 그 기사화를 통해서 인터뷰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 발표 이후에 이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알게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말이 아니다. 지금 기자를 고용을 해서 대행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남현희 씨한테 발각이 됐고 그래서 사과를 그때 이제 했기 때문에 지난 2월부터 재벌 3세를 사칭을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2월부터 내가 거짓말하는 걸 들켰다. 네. 아,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성별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고환 이식을 받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어제 하고 이렇게 주장을 있는데 했죠. 예, 근데 이제 전 씨 입장에서는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도 어쨌든 남현희 씨는 알고 있었고 본인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오히려 남현희 씨가 7월에 가슴 절제 수술까지도 권유를 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여성인 걸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가슴 절제술도 권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벌 3세를 언제 알았는지, 그다음에 지금 성별에 대해서도 일단 진실 공방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전 씨가 저렇게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이 대부분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의혹이 있는 거고 과연 전 씨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와서 남 씨가 또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상습적인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있느냐는 이제 의문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남현희 씨도 온전히 어떤 의문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해소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왜 도대체 전 씨가 이제 와서 저런 류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예. 남현희 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식의 어떤 자기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그런 의도로 좀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주장이 이제 거짓이라면 책임을 좀 분산시키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저 주장이 또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현재 사건의 판이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어떤 공범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것으로 확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재벌 3세를 사칭했다는 걸 언제 알고 있었는지에 예. 따라서 이제 전 씨에 대한 어쨌든 그 실체를 알고 있었다 이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사실관계에 이제 남현희 씨도 관여를 했다. 뭐 이렇게 또 조금 의심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공범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됐을 때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이제 남현희 씨가 어쨌든 이익을 취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뭐 선물 받은 부분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남현희 씨한테까지 피해 회복을 해야 되는 책임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사건의 판이 확 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씨의 주장 여부 이 부분도 이제 경찰 조사에서 좀 가려지게 되겠죠. 그 앞서 오늘 체포해서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를 받아서 압수수색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남현희 씨도 오늘 고소를 했어요. 전총조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그러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그리고 대질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거짓말 탐지기 부분이 진실을 좀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이건 박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거짓말 탐지 검사는 뭐 심리생리 검사라고도 예. 불려지는데요. 실제로 상반된 진술을 할 때 객관적인 증거가 좀 부족하고 예. 진술이 주요한 사건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데 정확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현희 씨도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대질 조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상황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이 거짓말 탐지기만 한다라고 해서 이게 결과가 그렇게 반드시 동일하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추가 보완 조사나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은 그 전 씨가 그 썼던 어떤 휴대전화나 뭐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도 핵심이 될 수 있겠군요. 뭐 거짓말 탐지기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장을 신청을 해서 발부를 받고 이게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제 수사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임의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제출을 안 할 게 뻔하니까 이제 수사기관에서 나서서 이제 확보를 하는 건데 어쨌든 휴대폰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그 휴대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예. 하지만 뭔가 좀 공인인증서부터 해서 뭔가 좀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경찰이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확보가 되면 좀 관련자들 진술까지 좀 종합을 해서 좀 더 수사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전에 전충조 씨가 휴대폰 꺼내서 앱으로 뭐 51조 원 보내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키워드는 자진 출석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이죠. 배우 이성균 씨에 이어서 가수 지드래곤도 경찰에 입건돼 있는 상태인데 지드래곤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조사받으러 가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수차례 이제 입장문을 내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자진 출석 의향서라고 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가서 조사를 받겠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모발 검사나 어쨌든 간이 시약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뭐 또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문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어쨌든 지금 지드래곤 씨가 지금 뭔가 자신의 좀 결백함을 좀 호소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얼마 안 지나서 지금 조사가 실제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 출석하면 이제 모바일 검사나 뭐 소변 검사나 이런 부분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간이 검사를 이제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를 분명히 받게 되는데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부인한다는 건 검사에도 자신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셨어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구속 입건이 된 게 지난 25일이었었고요.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서 이제 마약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고 어제에도 여전히 이제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진 출석 의향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마약 검사에서 일단 뭔가 음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성을 좀 확신하고 있는 듯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건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 지드래곤이 사실은 입건된 이유가 유흥업소의 실장과 그때 마약을 제공했다라는 어떤 의사의 그런 진술들이 있어서 아마 입건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마약 음성 검사 여부와 별도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경찰에 입건이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피내사자 신분이었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지금 수사를 하겠다 이건 아니고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뭔가 이제 지드래곤 씨를 불러가지고 이런 모바일에서도 이제 마약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피의자 신분을 댔고 앞으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우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재출석을 한다고 그래요. 토요일에 재출석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성균 씨는 이제 지드래곤과 달리 마약 투약을 했다 아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혐의 여부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약간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이성균 씨의 경우에는 이제 다시 다음 이제 토요일에 제출하면 재출석인데요. 이제 마약에 대한 간이 검사도 이제 시행을 한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대답하겠다라는 입장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이 검사에서 이제 음성 나왔지만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밀 검사 결과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사실 간이시약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주일 내에 보통 마약을 했을 때 나오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실 경찰 출석 이 통보를 받고 그 안에는 보통 마약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시약에서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예.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하는데 이 정밀 검사를 하는 이유는 6개월 동안 내에 이 마약을 한 게 있는지 이 모발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밀 검사를 하더라도 마약 조사를 앞두고 뭐 예를 들어서 탈색을 여러 번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음성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아예 마약 혐의가 없다 이건 또 아닙니다.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뭔가 계좌를 통해서 이 마약에 해당하는 대가를 이체를 한 걸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정밀 검사에서 설사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유흥주점의 이제 실장이 만약에 이 사건 내용을 진술을 한다 했을 때 자기가 지금 마약을 했다라고 진술한 거 말고
다른 사람하고도 마약을 추가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 입장에서 형사처벌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야. 처벌의 가능성이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과 마약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더욱 신빙성이 높다라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수사 초기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고 해서 무혐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황과 진술 이런 부분들도 네. 충분히 고려가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네요.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봅니다. 오늘도 보니 박사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설렙니다. 아. 먹을 게 잔뜩 스튜디오에. 오늘은 네. 먹어보는 거니? 네, 예.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아. 왜냐하면 다 제가 쏘는 거거든요. 쏜다고요? 네. 박사라 기자가 이제 후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줘야 되는데 이렇게 네. 갖고 오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합니까? 부담스럽게? 왜냐하면 예. 부담스러우신가요? 예. 네. 사실은 이 음식들이 제가 전부 부가 노동을 해서 벌어온 겁니다. 부가 노동요? 네, 보니 말고 다른 일? 네 다른 일을 좀 했습니다. 아. 제가 할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시간을 없는 시간을 이제 쪼개서? 쪼개서 네. 한 건데요. 이거 요즘에 내 월드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물가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됩니다. 공감합니다. 그 말에.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 층들 사이에서 꼭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이 소득은 최대한 늘리고 소비는 최대한 줄이는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서 사온 네, 이제 음식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었는지 우리도 알려줘야죠. 네. 예. 커피, 먼저 이 커피는 네. 그 앱테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앱테크 네. 들어봤죠? 어플리케이션 활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재테크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돈 버는 앱을 한 9개 정도 설치했거든요. 많이도 깔았네요. 근데 뭐 앱 네. 설치만 한다고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를 뭐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뭐 광고를 보거나 뭐 걸음수를 측정하거나 예. 게임을 하거나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포인트가 쌓입니다. 이거를 기프티콘이나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어떤 앱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근데 이제 커피를 한 잔만 샀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많이 벌진 못했다. 네, 사실 예.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100원씩, 그렇죠. 50원씩 주더라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한 번에 2, 3천 원씩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보통 특정 사이트 회원가입을 요구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개인 정보가 셀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신중히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큰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용돈 버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는 받고 나머지 뭐 감도 있고 뭐 우유도 있고 네. 컵라면도 있고. 예, 네. 뭐 많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예. 그 중고거래 앱으로 이 물물 교환을 한 겁니다. 물물 교환. 네,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집에 남는 간식이나 과일을 교환하고 싶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굴을 바꿔서 감을 갖고 왔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귤을 내어주고 감을 받아온. 아, 그러니까 인근에 사시는 아주머니한테 정말 올리자마자 10분 만에 연락이 와서 아, 이제 제시를 하신 거거든요. 예. 이걸 바꾸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 중고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교환을. 교환도 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팔 수도 있는데 예. 사진 올리신 것과 똑같네요. 그대로 바꿔 왔군요. 네, 제가 실제로 교환을 아. 한 거를 갖고 온 겁니다. 예. 사실 뭐 이런 과일 같은 거는 뭐 이렇게 한 번에 사서 다 이제 먹기가 힘든데 또 음식도 대량 구매하면은 요새 또 식구가 적으니까 다 못 네. 먹을 때도 있는데 그러느니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해서 하는 거 뭐 중고로 파는 거 괜찮은 방법이네요. 사실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또 이제 다만 또 중고 거래를 할 때 주의하셔야 할 게요. 이 첫째가 안전이고요. 예. 이 둘째는 이제 저처럼 좀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이제 제한받는 아. 경우도 있거든요. 아, 이거를 과자 하나랑 바꾸자고 했던 경우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사진을 올렸을 때 예, 예. 제가 이제 한가득 예, 예. 이제 교환하겠다 하니까 예. 저렇게 제안이 와가지고 제가 예. 저거는 좀 그렇네요. 예. 단호하게 쳐내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극단적으로 씀씀이를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네, 혹시 그것도 같이 해보셨습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요즘에 유행하는 혹시 거지방 들어봤죠. 들어보셨습니까? 거지방 들어봤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좀 순화하면 우리 절약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 거지방이라는 게 이제 서로 지출 내역을 공유하고 평가를 해주면서 서로의 소비 성향을 점검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예. 이제 제가 들어간 채팅방에 실제로 올라온 대화 내용인데요. 아. 이제 충동적인 소비를 하고 싶을 때 서로 말려줍니다. 아, 저렇게 올리니까 간식 먹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했더니 네. 침 삼키세요. 이렇게. 박본희도 혹시 소비 내역 올려봤어요? 당연히 올려봤죠. 예. 예. 이제 제가 이제 국밥 먹고 싶다고 예. 예, 먹었다고 이제 예. 올렸다가 국밥 9,500원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회사 바로 앞에 있는 예. 집에서 이제 먹었다 올렸더니 뭐라 혼났습니다. 그랬어요? 예. 네, 생일이냐고. 아, 거지방에서 9,500원짜리 올리면 안 되는 거였죠. 사실 이거는 엄청난 소비에 속하거든요. 예. 이 거지방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은 사실 장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있는 방은 되게 철저하거든요. 매일매일 소비 내역을 올려야 되고요.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3번 빼먹으면은 강제 퇴장을 당합니다. 아. 예, 그리고 또 뭐 할인 정보 같은 것도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유용하고요. 네. 근데 제가 거지방에서 특히 활약하시는 분을 눈여겨보다가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요청을 해봤거든요. 예. 왜 그렇게 거지방에 열중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 방에 들어와서 마인드셋이 좀 바뀌었어요. 부지런해지고 아끼고 불을 어떻게 재창출할 것인가 공부를 하고 금주하게 되고 외식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금연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더 견고하게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긴 한데 사실 뭐 거지방이라고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모습이 또 마냥 또 재밌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드는 심리적 박탈감이나 우울감을 해학적으로 풀어냈다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청년의 절반가량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요. 이 중 20%는 일하고 싶은데 쉰다고 답했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티끌 모으기에 열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한데 오늘도 치열하게 사는 청년들에게 좀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보니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후의 키워드 빅데이터 전문가 오키도키 민키 형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바로 어제 첫 컨디션 좋았고 오늘도 네, 부탁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갈까요? 첫 번째 키워드, 또 빈대네요. 네, 연관어 보면은 침대, 해외, 살충제, 서울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네. 그 약간 이제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빈대 뉴스 한번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 다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왜 나왔느냐? 바로 아까 연관어에서도 나왔듯이 불행히도 빈대가 서울에 상륙을 하고 말았다는 아이고야. 소식입니다. 서울까지. 그 지난번에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 발견된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사실 엄청 충격이었고 유럽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대한민국 상륙했다. 맞습니다. 네. 자, 2주 만에 이 서울 곳곳에서 빈대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들 좀 볼게요. 네. 저런 식으로 붙어 있는군요. 달력에도 붙어 있네요. 네, 그래서 방역 전문 업체가 이제 발표한 거 보니까 이번 달에만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에서 24건의 이 빈대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 뭐 고시원부터 일반 가정집까지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하고 있고요. 이제는 서울도 빈대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뭐 침구류에 많다고 하더니 진짜 저렇게 네. 글에 있는데 서울 절반에서 이렇게 나타나면
이미 전체적으로 사실 뭐 잡힌 거 빼면 아예 좀 전체적으로 퍼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좀 뒤늦게 알려진 측면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빈대가 유해곤충이긴 한데 감염병을 옮기진 않아요. 예. 그래서 지자체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숙박업소나 집주인들이 빈대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숨기는 거예요. 뭐 일단은 좀 알려지길 꺼려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쉬쉬하는 동안 지금 번진 건데 예. 심지어 지금 빈대들이 살충제 내성도 생겨서 방역한다고 해서 또 쉽게 죽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빈대 천적이 바퀴벌레래요. 그래요? 네. 이 바퀴벌레 개체 수도 줄고 있는 상황이라 어. 빈대가 더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바퀴벌레가 또 빈대의 천적이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게요. 신기하군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심지어 지금 한국에서도 빈대가 유럽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 그래요?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핵초용 박사님께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온돌 문화에서 침구류를 깔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고 넣고 또 쓸고 닦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서구화돼 가지고 빈대가 침실에 침입해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부터 확대가 되면 방제나 이런 것도 쉽지 않다. 법정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했다가 지금 이 지경이 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하루빨리 빈대와의 전쟁을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대응하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 사실 개인이 뭐 빈대를 피하거나 박멸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감염병을 옮기는 곤충은 아니어도 시민들이 너무 이 불편한 해충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미 이제 서울시도 빈대 예방 그리고 관리 안내서를 만들어서 구청 등에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예. 더 확산되기 전에 선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니까 좀 차분히 기다려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갈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좀 눈이 번쩍 뜰 소식인데 그래요? 320만 원입니다. 연관어 보이시죠? 뭐 신안군, 홍도, 지원, 일자리 이런 단어 보이죠? 네. 320만 원 그리고 뭐 초등학생 이렇게 얘기를 전학. 하니까 전학. 그 전학 가면 320만 원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뭐 그냥 주는 건 아니죠.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예. 네, 공짜는 아니고 전남 신안군에 있는 작은 섬의 학교가 있는데 이제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안군에서 이 학교로 전학 오는 가족에게는 매월 32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자리에다가 일자리를 준다. 집까지 제공을 하겠다라고 공고를 냈습니다. 집도 준다. 네. 신안군 어디라고요? 신안군 흑산도에 있는 홍도 분교라는 곳입니다. 방 2개짜리 숙소도 주고 네. 월급 일자리 주고 아동수당 주고 그리고 그 아까 학교 사진 보니까 오션뷰 환경이 너무 예쁘던데 네. 지원자가 좀 몰렸습니까? 이거 지원 소식 다룬 뉴스 영상 조회수가요. 151만 회를 넘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멀리는 강원도 동해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80세대 이상의 학부모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고 그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예. 그 누리꾼들 반응도 많더라고요. 네. 한번 좀 만나볼게요. 네. 네.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문제일 것 같다. 법적으로 확실히 생활 보장해주면 가볼 만하다. 아하. 혹시 신안은 염전에서 일해야 되나요? 덜덜 이런 이런 댓글들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쌀쌀스러운 댓글도 있었는데 네. 근데 320만 원 정도가 이제 보장되는 일자리도 준다고 하니까 네. 어떤 일을 좀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궁금하실 예. 거예요. 홍도가 관광지잖아요. 예. 일단 뭐 식당, 보조 같은 관광지에서 활용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근무 시간이나 이런 건 아직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는데 매달 320만 원 월급은 꼭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선 시범적으로 이제 한 4세대, 4가정 정도를 모집할 계획인데 초등학생 학생이 많은 가정이 우선이고요. 예. 같은 조건이면 저학년생 학생이 많은 가정으로 이제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혹시 이 자리에 없다면 저거 예. 지원한 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지방에 좀 폐교되는 학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네.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건 좀 좋아 보여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6학년 학생 3명만 남아있지만 홍도 분교도 1949년에 개교한 역사가 있는 학교예요. 이런 작은 학교들 사라지는 거 지역사회도 정말 큰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전남 영광에서는 결혼하면 500만 원을 주고요. 예.
신혼부부 또 다자녀 가족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3년간 대출 이자를 대신 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네. 지난해 합계 출산율 1.8명. 지금 약간 우리나라 0.7명대거든요. 그래서 전국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만큼 다양한 시도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뭐라도 우리가 다 해봐야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이명웅입니다. 네, 연관을 좀 볼까요? 티켓팅, 효도 텐트, 기록 이런 단어가 눈에 띕니다. 지금 뭐 오후 시청하시는 우리 어머님들도 집중하는 소리가 네. 들리는데 좋은 소식이죠, 역시. 그렇습니다. 네. 예, 이명웅 하면 미담, 미담 하면 이명웅 씨입니다. 네. 화제를 모았던 이명웅 씨 서울 콘서트에서 효도 텐트라는 게 등장을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효도 텐트. 네. 어. 감이 안 오시죠? 예.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예. 이 사진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명웅 씨 소속사에서 콘서트장 한편에 부모님을 모시고 온 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형 텐트를 설치를 했어요. 가로가 약 30m, 세로 13m 규모의 대형 텐트고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큽니다. 네. 안에 소파까지 있는 거 보이세요? 뭐 텐트라고 하기에는 뭐 거의 반 호텔급의 시설이 장난 아닌데요. 그렇죠. 예. 예, 여기서 콘서트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라고 이렇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쉽게 얘기하면 뭐 자식들 대기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콘서트인데 네. 정말 배려가 넘치는 그런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명웅 씨 콘서트 예매 전국 효도 대회로 불렸던 거 기억하시죠? 맞아요. 다른 콘서트에 비해서 4050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예. 네, 이 CG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예매자 비율 보면 30대, 20대, 40대까지 좀 고르게 분포가 돼 있는데 네. 이게 부모님들 대신해서 네. 젊은 층들이 대신을 해주는 그런 맞아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로 보면 40, 50대가 좀 작아 보이지만 네. 다른 콘서트 비율이랑 비교하면 아유. 8배래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만큼 뭐 이제 콘서트 가시는 이제 어르신들, 뭐 처음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자식 입장에서 좀 걱정되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서울이 좀 낯설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효도 텐트 여기 있는 분들 부모님 체험학습 따라온 기분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콘서트에 이후에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요? 좀 마음이 찡합니다. 콘서트 후기를 좀 보면요. 예. 우리 엄마도 무시당하거나 민폐일까 봐 새로운 데 가기 부담스러워하는데 진짜 세심하게 배려해줘서 어제 엄마랑 너무 행복했음. 네, 이런 후기들 좀 훈훈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부모님 입장할 때 안전요원들이 걱정 마시라고 자리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하는데 제가 다 울컥하더라고요. 뭐 예. 이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더 있죠. 진짜 공연문화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 콘서트다. 네. 네, 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가 저희 방송을 꼭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 출연해 주시면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명웅의 티키타카.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